네, 풋볼 주크박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대2로 저희가 이상한 포맷으로 나타났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포맷이냐? 바로 한 분이 저희 원투펀치에서 새로운 식구가 오셨거든요. 백현기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찬하 위원님이 이제 또 백현 기자님과 같이 하게 되잖아요. 좀 어떤 기자님이다 뭐 이런 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그냥 기대가 큽니다. 오, 네, 왜냐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아시다시피 제가 그 평균 조회수를 좀 낮추는데 굉장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1인이잖아요. 여기를 딱 봐서 제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이거는 얘를 구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젊은 피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좀 변명을 드리고 싶은 게 박찬하 위원님이 좀 제가 이렇게 박찬하 위원님을 감싸주고 싶진 않지만 좀 총대를 매는 스타일? 뭔가 한국 축구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조회수는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찝으셔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박찬하 위원님 거를 꼭 보시면은 굉장히 의인 같은 그런 주제로 찾아뵐 수 있을 겁니다. 더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스카우팅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나오는 게 있죠. 저자 장원구, 이성무, 김태석 기자님, 칼럼을 한준희, 박찬하 위원님 이렇게 써주셨기 때문에 거의 어벤져스가 참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하나면 이번 시즌 끝이다. 유럽 5대 리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면 끝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더 중요했던 게 전 좀 감동이었던 게 아시안컵에 대한 내용들을 또 브로그로 하나 또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또 한국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저 지금 무슨 홈쇼핑 나온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최초예요. 근데 이거는 좀 감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 브로그를 만든 거잖아요. 아무래도 뭐 겉표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딱 펼쳤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워낙 퀄리티가 좋은 그런 책은 딱 티가 나기 마련인데 네. 워낙 또 하늘같이 높으신 선배들이 다 이렇게 써주셔서 저도 기대가 되네요. 뭐 어느 정도 팔리면 좀 수익도 쉐어가 되는 시스템. 제가 많이 팔리면은 뭐 제 자비로 또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드릴게요. 오, 이거 약속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꼭 이거는 편집하지 마시고 아니 그거 앞에 넣어주시기 많이 바랄게요. 팔리면은 넣어주셔야 돼요. 많이 팔리면 이거 자르면 안 됩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많이 팔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주목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리그가 개막을 했잖아요. 작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진출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 시즌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경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박찬하 위원님이 항상 우리가 좀 빗시즌에 무슨 얘기를 할까 막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경기 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감 많이 있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좀 우울합니다. 왜요? 방학한 학생들이 이제 개학이 코앞에 닥쳤을 때 나는 방학 숙제를 하나도 안 했고 뭔가 내일부터 학교는 다시 가야 되고 지금 흥분과 걱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또 기자분들도 좀 취재할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선수들이 좀 많이 해외 리그로 갔으니까 그런 데서 좀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이왕이면 저희 우리나라의 선수들의 취재를 하는 게 굉장히 또 기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김이 다 출전하는 이 주말 경기를 저희가 한번 프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프리미어 리그부터 가볼게요. 브렌트포드 대 토트넘입니다. 케인이 없는 시즌이 될 것인가, 있는 시즌이 될 것인가. 제가 바로 이 녹화 시점이 오늘이 목요일인데, 한 3시간 전에 기사를 하나 보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된 건가요? 라고 보냈는데, 지금 미넨하고 공식적으로 됐다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아직까지는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인 것 같아요. 케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토트넘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좀 달라지죠. 사실 반반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비시즌 동안 케인이 굉장히 또 미넨과 연결고리가 많았고 떠날 것이냐 남을 것이냐 굉장히 좀 50%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아까 정순주 아나운서께서 카톡한 게 가장 처음으로 접한 소식이었거든요. 케인이 떠날 거다. 네. 그러니까 디애슬레틱 쪽에서 나온 기사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넨과 토트넘 사이에서 지금 계약의 합의가 다다랐고 이제 케인의 선택만 남았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케인이 있는 상태에서 프리시즌을 치르긴 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없었을 때도 가정을 했을 거거든요. 네, 따라서 히샬리송을 뭐 톱에 둔다거나 아니면 뭐 벨리스도 영입을 했고 굉장히 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케인이 나갈 것을 대비를 안 한 건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찬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직 오리무중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해리케인을 이적시킬 거다에 무게를 두고 있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해리케인을 데리고 있음으로 해서 해리케인 선수는 유스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적료를 데려오고 영입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남아 있음으로 해서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이 100%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남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이적료가 뭐 레비 회장이 얘기하는 거는 1억 파운드를 가져와라. 네, 그런데 그게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 그걸 못 맞춰주고 있는 상황인데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면은 최소 수익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판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는 이거는 남는 게 무조건 이득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확신이 없다면, 네. 케인이 남는다고 해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는 확신이 없다면 이거는 한 시즌 남겨둠으로 해서 해리케인 선수에게 나가는 비용이 있죠. 그리고 시즌이 끝나면 해리케인 선수는 무조건 떠날 거거든요. 네, 거기서 회수하지 못하는 그 1억 파운드의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걸 놓칠 것이냐 아니면은 불확실한 미래에 승부를 거느냐 이 싸움인데 저는 레비 회장이 불확실한 미래에 승부를 걸진 않을 것 같았어요. 케인이 있든 없든 이 토트넘이 첫 번째 경기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 시즌을 어떻게 할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케인을 차치하고 본다면은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가 또 가장 큰 관건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분명한 것은 케인이 없다면 토트넘은 공격 쪽에서 당연히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뭐 지금 뭐 벨리스를 영입을 했고 히샬리송이 있다고 한들 하지만 거기에서의 최선을 찾아야겠죠. 예, 물론 손흥민 선수도 있고 뭐 페리시치와 솔로몬도 지금 프리시즌 상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폼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케인과 같이 이렇게 버텨주는 스타일보다 셀틱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후르아시와 같이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들을 굉장히 잘 썼어요. 물론 그것이 스코티시 프리미어십에서 먹혔다는 보장이 프리미어리그까지 넘어갈 보장은 없지만 분명히 그런 뒷공간 침투에 능한 선수들을 잘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충분히 조금 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프리시즌을 본다면 결국에 지금 포스테코글루가 계속 얘기하는 공격 축구는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수비에서 지난 시즌하고 똑같이 좀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거죠. 이번 시즌 변화의 폭도 큰 편이고 왜냐하면은 무리뉴 감독과 콘테 체제로 넘어가면서 토트넘의 전체 색깔은 하지 마라의 분위기가 강했었거든요. 네. 전체적인 어떤 지도의 방향 자체가 뭘 하지 마라. 이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자, 해라. 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수동적에서 능동적인 팀으로 팀이 변해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도 이제 포로 바꾸고 그리고 라인도 올리고 원터치 패스의 숫자도 많아지고 그리고 뒤에서부터 뭐 3자 패스로 나오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프리시즌에 상당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팀에 이제 녹아드는데 성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확실히 보이죠. 네. 근데 이게 프리시즌과 또 본시즌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시간이 있을 거고 분명히 기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즌 초반에 몇 경기를 놓치잖아요. 과연 팬들이 토트넘을 그렇게 기다려줄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기다려줄까? 이거는 또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리케인 선수가 나갈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대안을 찾아봤겠지만 한 시즌에 골수만 20골 넘게 지난 시즌은 30골을 넘겼던 선수고 그런 스트라이커가 나가면 이거는 준비한다고 해서 이거는 대안이 찾아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가 나감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주는 또 힘이 있단 말이에요. 케인이 없어. 아, 그럼요. 네, 케인이 없어. 이제는 수비 라인이 토트넘을 상대함에 있어서 물론 손흥민 같은 또 가공할 만한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도 있지만 수비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토트넘이 하려고 하는 모습도 그렇고 상대방끼리 그냥 진짜 치고받으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시속 게임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사이드 수비의 어떤 부실함 그리고 포로 바꾸면서 오는 중앙 수비의 어떤 조직력의 어떤 아슬아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은
토트넘이 매우 위험할 수도 있죠. 특히나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기 전에 막 팬들이 기대했던 막 네임드 감독 막 이렇게 기대를 했다가 그 감독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얼마나 기다려줄지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실 때 그러면은 지금 토트넘의 강점과 약점 어떤 거 있을까요? 하나씩 얘기하자면. 저도 박찬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토트넘의 가장 큰 지금 강점은 능동적인 축구를 한다라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물론 프리시즌이라는 전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콘테 감독 시절과 그 이전 무리뉴 시절만 비추어 봤을 때에도 굉장히 수비적이고 뭐 수동적인 형태를 많이 가져갔거든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네, 따라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수동적인 축구가 실패를 했다고 봤을 때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약점은 저도 케인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양날의 검인데 케인이 없기 때문에 수비 라인도 상대가 기존보다 조금 더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리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토트넘의 수비적인 조직력이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반더벤과 뭐 로메로가 호흡을 맞춘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토트넘도 수비적으로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케인이 없을 때 물론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토트넘이 약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상대가 오히려 올라오면서 오히려 토트넘의 약한 수비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 더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수비적인 약점도 분명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케인이 없음으로써 수비의 네. 약점이 극대화된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개막전에서는 브렌트포드를 만나게 돼요. 이 경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경기는 저는 알 수 없는 토트넘의 이번 시즌 결과처럼 네, 이 경기 한 경기의 승패도 사실 예상은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토트넘의 어떤 불확실성도 있지만 이 브렌트포드 역시도 이제 아이반 토니가 시즌 초반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반 토니가 최근에 토트넘을 상대로 경기했을 때 어떤 활약상이라든가 또 브렌트포드가 하려는 축구에 있어서는 전술적으로는 정말 핵심과도 같은 스트라이커예요. 네, 그런 선수가 없다는 거는 네, 물론 뭐 샤데라든가 뭐 은베모라든가 이런 선수들 공격진에 배치해서 프리시즌을 치르기도 했지만 브렌트포드 역시도 시즌 초반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거 알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알 수 없다. 아, 가장 그냥 쉽게 피해 가시네요. 제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백현기 기자님은? 저한테 넘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 토트넘의 승을 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첫 경기가 되겠죠. 네, 공식적인 첫 경기에서 분명히 잘 준비를 해올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공격 쪽에서 굉장히 특히나 이 측면에서의 부분 전술이 어느 정도 완성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뎁스 자체가 조금 더 브렌트포드보다 토트넘이 공격 쪽에서의 선수층은 더 두텁다. 그러니까 공격 쪽에서는 분명히 토트넘이 우위를 가질 텐데 마찬가지로 관건은 또 수비가 되겠죠. 네. 브렌트포드 역시도 토트넘을 상대로 분명히 첫 승을 노릴 거고 따라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토트넘의 수비 조직력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시즌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 해리 케인 선수가 개막하기 전에 팀을 떠나게 되면은 공격진 재편이 불가피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뭐 당장 쓸 수 있는 거는 손흥민 선수가 안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으로 뭐 대안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 같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해리 케인이 1라운드에 있냐 없냐, 네, 거기에 따라서 맞아요. 1라운드에 있다는 거는 아마 뭐 2, 3라운드 계속 있을 가능성이 큰 거니까. 그쵸. 해리 케인 선수가 남느냐 아니면 프리시즌에 결국에는 팀을 떠나느냐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순수 골수 이런 것도 분명히 이거는 영향을 같이 줄 영향을 미칠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손흥민 선수의 롤이 바뀔 수 있는 문제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케인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위치도 당연히 바뀔 거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분명히 그거를 대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프리시즌만 봤을 때는 케인이 출전을 하고 손흥민과 같이 뛰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측면 쪽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전에 송케디오가 했을 때는 거의 투톱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여줬던 전술 아래서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사이드라인 근처에서 볼을 받고 오히려 그 하프스페이스 공간에서 우도지나 혹은 뭐 다른 페리시치와 같이 조금 더 측면을 파고드는 선수에게 내주는 플레이를 많이 해줬는데 아무래도 케인이 없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도 기용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따라서 일단은 저도 박찬하 위원과 같이 케인의 여부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도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와, 이 토트넘 얘기는
그냥 케인의 여부가 그냥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그게 관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브랜트포드에는 김지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또 얼굴을 얼마나 비춰줄지도 보여지고 기회를 얼마나 받게 될지도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개막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슈퍼컵 바이에른 뮌헨 대 라이프치히. 김민재 선수가 슈퍼컵으로 시작으로 새 시즌을 시작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가 이길 확률이 높다. 아, 바로 승부 예측으로 넘어가나요? 요거는 제가 첫 경기를 피해갔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는 두 발식으로 오. 이제 결론을 위쪽으로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과정을 풀어내야죠. 네. 라이프치히가 직전 맞대결에서 이겼어요. 네. 네, 직전 맞대결에서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경기도 잘하고 그리고 골 결정력도 앞세웠거든요. 네, 이번 시즌 이 라이프치히도 그렇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도 그렇고 뭐 전략이라든가 전술이라든가 또 이적 시장의 횡보라든가 이런 것들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엎치락 뒤치락할 확률이 있거든요. 네. 네, 물론 바이에른 뮌헨이 스트라이커가 여전히 영입되지 않았다는 전제합니다. 네, 이거는 전제하고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 역시도 은쿵쿠가 나갔어요. 은쿵쿠가 나가면서 공격 쪽의 재편이 불가피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마르코 로제는 이제 자신의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공격수가 이 팀이 영입이 됐습니다. 네, 은쿵쿠, 소보슬러 이런 선수들 뭐 그바르디올까지 나갔습니다만 새롭게 뭐 바움가르트너, 오펜다, 뭐 자이발트, 세스코, 카르발로, 시몬스 이런 선수를 왔는데 이 새로 영입된 선수를 보면은 이선과 이제 측면 여기서 이제 두루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팀은 뭐 그바르디올이 나왔지만 네, 여기서 이제 당장에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영입이 된 건 아니고 지난 시즌에는 백스리와 백포로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아예 이제 백포로 바꾸고 네, 그냥 위쪽에 때려 박아서 네, 그렇게 한번 승부를 걸겠다라는 계산 같아요. 네, 영입생들만 봤을 때는 그리고 프리시즌도 실제로 그렇게 경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외려 백포로 바꿨는데 프리시즌에서 수비 안정감은 바이에른 뮌헨보다 낫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네. 상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네, 이래서 직접적인 비교 불가는 이제 어렵겠지만 네, 적어도 뭐 승패라든가 결과들을 봤을 때는 네, 라이프치히의 전력이 조금 더 안정돼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단판 누가 이기냐라고 물어보면은 라이프치히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건 단판이긴 하지만 우리 김민재 선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전체적인 시즌은 또 얘기해 주세요. 그럼 계속 이렇게 갈 전체적인 것이냐? 시즌이요? 짧게라도. 전체적인 시즌은 기대감이 많아요. 이거는 스트라이커가 보강이 안 됐다는 전제하에요. 바이에른 뮌헨이. 이것도 케인 여부예요, 결국.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에른 뮌헨이 해리 케인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래도 누군가는 데려올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근데 스트라이커가 영입이 안 된다. 바이에른 뮌헨은 정말 어려운 시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도 마지막 가서야 34라운드에서 우승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것도 도르트무트가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우승을 내줬죠. 네, 그런 마지막 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공격수 보강 안 된다? 바이에른 뮌헨은 여전히 좀 험난한 시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근데 공격수 영입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비교 불가다. 네. 그래도 우승은 바이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백현규 기자님이 박찬하 위원님이 바로 두 가지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또 바로 얘기해 주세요. 박찬호 위원과는 반대로 저는 뮌헨의 승리를 점칩니다. 이유는요? 저도 한국인이고 네, 김민재 선수의 응원과 합쳐서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굉장히 저는 그 유출이 저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바르디올이 나갔고 영입을 굉장히 또 세슈코나 혹은 뭐 오펜다나 공격 쪽에서 영입이 잘 됐지만 이거를 맞춰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밸런스가 아직까지 물론 마르코 로제 감독이 그 어떤 것보다 밸런스를 중시하는 감독이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민재 선수가 이 경기만 한 번 이긴다면 첫 번째 트로피를 가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그 부분에 좀 맞아. 집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스포트라이트도 지금 많단 말이에요. 네, 김민재 선수 본인으로서도 동기부여가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백현규 기자님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객관적이시네. 나 T야. 전 F입니다. 진짜 프리시즌. T와 F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프리시즌 안 봤어요? 지금 바이에른 뮌헨 프리시즌을 너무 안 웃기다. 보셨냐고요? 지금 실점 많이 하고. 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김민재 선수가 이제 새 팀을 만나서 가고 있잖아요. 김민재 선수의 한 시즌은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수엘 감독이 일단 기본적으로 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엘 감독이 기존의 PSG나 첼시를 이끌 때만 봐도 이 백스리의 공격적인 센터백을 굉장히 잘 썼던 감독이에요. 특히나 뭐 대표적으로 첼시 리디거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보드진도 보드진이지만 투엘 감독이 굉장히 영입하는 데 공을 들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투엘 감독을 필두로 해서 이 코치진들의 신임은 보장이 돼 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지금까지만 봤을 때 그런 감독들의 신임이 있었을 때 쇼앤프루브를 했던 선수입니다. 네. 네. 그게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뮌헨이라 한들 김민재 선수는 분명히 잘 해낼 것이다. 저도 거의 붙박이 주전까지는 아니지만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와 같이 3명의 센터백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주전급의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재 선수 이제 스스로가 이번 프리시즌에는 군사훈련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오는 이제 신체의 어려움을 얼마나 빠르게 극복하느냐가 급선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매 시즌 이제 유럽에서 팀을 옮기고 그리고 리그를 옮기고 환경을 옮기고 이러면서도 놀라운 적응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번 프리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도 다시 한번 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이게 나폴리의 스타일하고 바이에른 뮌헨의 스타일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막상 경기를 봤을 때는 나폴리에서의 박자와 나폴리의 어떤 공격지향적인 움직임과 바이에른 뮌헨의 추구하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처럼 지금 프리시즌도 보면은 경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동료 선수들과 아직은 이질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터키에서 이탈리아에서 봤던 김민재 선수는 수비수지만 주인공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그렇게 활약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투엘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 이끌고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 갔던 시즌이 있잖아요. 저는 투엘 감독이 그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감독으로서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또 경기 운영이 또 크게 바뀌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과거처럼 투엘 감독이 모험적이고 변화무쌍한 모습이 요즘에는 잘 안 보여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그것을 얼마나 빠르게 추구가느냐 받아들이느냐. 네, 그런데 뭐 출전이라든가 활약이라든가 저는 이런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김민재 선수가 워낙 그런 색깔에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발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과외의 얘기인데요. 제가 또 분데스리가 프리뷰를 개막전 프리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TVN에서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또 제 홍보까지 하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PSG 대 로리앙입니다. 네임드와 함께 뛰는 이강인 선수를 이제 볼 수 있잖아요. PSG에 대한 기대감이 팬들이 정말 상상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뭐 파리 생제르맹이 뭐 그냥 팀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세계 최고의 팀들 중에 하나로 항상 거론이 되는 팀이고 다만 지금 조금 부침이 많습니다. 네. 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지금 뭐 RMC 스포르트나 혹은 뭐 유력한 레키프와 같은 현지 매체에서 네이마르와 비티냐를 비롯해서 지금 주전급들을 나가라라고 엔리케 감독이 했을 정도로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점은 어느 정도 선수단이 안정됐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따라서 이강인 선수도 분명히 뭐 이번 시즌에 당연히 이강인 선수는 영입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선수들이 계속해서 초반에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또 프리시즌만 봤을 때에도 아직까지 확실한 베스트 11이 완성되어 있다는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따라서 엔리케 감독이 어느 정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선수들을 솎아내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계속해서 이제 경기마다 혹은 45분마다 선수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같이 뛰는 동료들이. 그 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맞추느냐가 이강인 선수에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강인 선수에게는 이게 좋은 상황일까요? 아니면 좀 나쁜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은바페와 네이마르가 없다? 네. 만약에 이거는 전부 다 그냥 만약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이강인 선수도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그 언론 보도대로만 봤을 때는 팀이 진짜 이제부터는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팀 결속을 우선시하는 것 같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누구에도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 그렇게 뛸 수 있는 선수들만 데리고 하나의 완성된 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전력을 유지할 거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챔피언스 리그에 가서 우승을 할 거야.
네, 이런 어떤 계획처럼 보여요. 네, 그런데 이게 과연 그 슈퍼스타들이 없을 때 제대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근데 진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좀 각성해라.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파리 생제르맹은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네이마르 선수도 뭐 나간다 남는다 이 얘기가 뭐 올해만 만나는 뉴스가 아니고요. 아 그리고 이강인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나가겠어요. 절친됐는데.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그런 선수들과 함께 뛰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고 싶은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이강인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이적료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를 고려해봤을 때 뭐 팀에 이제 먼저 갔던 과거 발렌시아 동료 솔레르라든가 혹은 지난 시즌에 갔던 이제 파비안 루이스라든가 혹은 이번 시즌에 갔던 아센시오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비교해봤을 때 우리는 막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 갔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이고 그리고 이 팀의 목표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있고 그러니까 막 전부 다 그냥 열광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선수들이 영입됐을 때의 반응과 이강인 선수가 파리의 유니폼을 입었을 때의 반응이 좀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파리에 간다고 했을 때는 막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열정적인 어떤 그런 환희만 보이진 않았는데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이강인 선수에게도 약간 의심의 눈초리가 이제부터는 생겨야 될지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런 슈퍼스타들을 내보내고 이강인 선수가 주인공이 되잖아요. 네, 이거는 얘기는 또, 달라지죠.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아니 뭔가 자꾸 T의 시선에서 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F의 시선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조금 보세요? 저도 일단은 마냥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제 결론을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찬하 의원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정말 낭등지추 뭐 이런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은 더할 나위가 없죠. 지금 저도 제가 봤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이 보드진이나 혹은 뭐 감독 차원이나 선수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체질 개선을 하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피바람을 이제 예고를 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기존까지는 슈퍼스타 위주로 팀을 꾸려가다가 그게 안 됐잖아요. 가장 큰 수건 과제인 이 비기어를 못 들었기 네.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도 사실 뭐 깔끔하게 패한 적도 없었죠. 굉장히 조금은 좀 부침이 많았고 혹은 선수들 사이에서도 불화가 많았고 굉장히 그런 외풍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선수들에게 끌려가지 않겠다.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의 팀으로 결속시키겠다라는 과정 속에서 이강인 선수는 분명히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을 겁니다. 네, 그것에는 의심이 없고요. 그래서 뭐 은두르나 우가르테나 아직까지 슈퍼스타라고 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이강인 선수도 그런 자신과 함께 영입된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경기에서 PSG 팀 분석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제 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좀 보세요? 로리앙이 지난 시즌에 12위를 했습니다. 네. 뭐 사실 로리앙이라는 팀의 위상 자체만 봤을 때는 그래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PSG가 첫 경기에서 질 거라고 예상하는 시선은 그렇게 없죠? 일반적인 시선은 아닐 거예요. 예,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고 무엇보다 승리도 승리지만 네이마르와 같은 선수들이 지금 이 경기에 뛸까가 저는 더 큰 관심거리거든요. 예, 이 슈퍼스타들이 과연 어떻게 첫 경기에서 라운드에서 명단을 꾸리게 될지가 좀 관심입니다. 개막전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 좀 나올까라고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팀 상황 때문에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빼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팀이 어떤 생각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게 중요한 것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판단과 선택입니다. 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전반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시험할 거예요. 선수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새롭게 가세한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번 시즌에 합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엔리케 감독 특성상 과거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한 번 뭐를 딱 만들잖아요. 네, 그게 우연이 됐건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주도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물이건 뭐가 하나 딱 갖춰지면 그냥 그거대로 쭉 갑니다. 이거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아마 쭉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우리나라 국적의 선수가 아니었다면 이적료를 이 정도밖에 받았을 리가 없어요. 네. 저는 이거는 진짜 제 열 손가락을 걸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 정도 되는 실력인데 이적료가 한 2천만 유로 좀 넘었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그냥 거저지 거저. 근데 이강인 선수보다는
더 이적료를 많이 받고 온 선수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어려서부터 계속 성장한 자이르 에메리 같은 어린 선수들 있어요. 팀적으로 뭔가 한번 키워주고 싶은 선수. 네, 그래서 그런 선수들과의 경쟁을 제치기 위해서는 시즌 초반에 분명히 첫 경기도 그렇고 프리시즌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지만 기회가 빠르게 올 거예요.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 기회를 이강인 선수가 무조건 잡아야 돼요. 네. 아 근데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세 경기를 하고 나면서 느낀 거는 와 이렇게 주목받는 경기들 하나하나에 우리 선수들이 다 끼어 있다는 게 감회가 진짜 남다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거의 모든 축구 팬들이 잠 못 자고 이번 주말을 뜬 눈으로 지샐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뚜껑은 곧 있으면 열릴 거거든요. 그 열린 그 안 속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